서거했던 인물이다. 이승만의 반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화가 우리 여기 오신 그 남정옥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반의가 방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이 대한민국이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본군을 우리가 좀 동원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이 만일 일본군이 참전한다면 국군은 일본군부터 격퇴한 다음 공산군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승만이 어느 정도로 강한 그런 반일의식의 소유자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장개석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장개석 군대가 오게 되면 일본군도 따라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장개석 군대가 오는 것도 반대한다. 이러한 이야기.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견결하게 일관된 입장을 취했고, 특히 당시에 이제 그 독도에 대해서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가지고 시조적 지배 상태로 이 독도를 확보해 줌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시조적 지배 상태를 계속할 수 있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개석의 반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장개석의 반일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역시 장개석도 일본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가 일본 군복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개석도 일본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를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일본 육사 예비 학교에 이제 있었는데, 마침 1911년 신해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신해혁명이 터지니까 중국으로 가서 신해혁명에 가담을 해서 이 손문과 더불어서 이 중화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장개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927년 다시 일본을 가게 되는데, 장개석이 이 당시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건설은 2배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당신들이 이 북방 군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나카 기이치는 이미 만주로의 진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의를 거절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장개석이 반일적인 노선, 반일로 회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1927년 다나카 기이치와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개석의 이 반일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개석은 하고 이승만의 반일을 비교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45년 이후에 친일파 청산의 문제입니다. 1945년에 이제 만주국이 소련군이 이제 거기에 점령에 들어오게 되고, 일부는 소련군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만주국에 동참했던 만주족, 조선족, 그 다음에 몽골족, 그 다음에 한족, 이런 사람들이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뭉뚱그려서 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한족은 아닙니다. 거기 만주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장개석은 반일의식에 입각해가지고 뭐 국방합작도 본인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반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반일의식에 입각해서 아주 철저한 친일파 청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주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오히려 상당히 유화적으로 이 친일파 청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의 연구에 의하면.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그리고 한족들 중에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인표가 이끄는 공산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장충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공방전에서 장개석의 부하였던 진성 장군이 패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당시 만주가 사실상 만리장성 이남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GNP보다 더 큰 GN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주가. 그래서 그 만주가 이와 같이 공산군에게 넘어가면서, 사실은 국공내전 초기에는 장개석 군대가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것이 전세가 확 바뀌게 되고, 아마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더욱더 단호하게
친일 부역자 문제를 가혹하게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시종일관 아주 반일의 노선에 섰습니다만 이 친일 부역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물론 자신들의 강요들은 주로 독립운동가를 썼습니다. 이를테면 이범석, 국무총리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은 항일무장을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범석 국무총리가 살려준 사람, 친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일단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인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친일파 청산의 처리에 있어서의 달랐던 것, 이것은 역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반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결부시켜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관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과 장개석의 반공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승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공을 했냐? 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상당히 일찍부터 그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공개적인 논서를 통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1923년에 발표했던 공산당 당부담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건 글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바로 참고가 가능한데 1923년의 시점에서 공산당이 당한 것,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다. 공산당이 당한 게 아니다. 합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다. 합당한 게 뭐냐? 인간의 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5가지 부당한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을 부정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약화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지식계급을 지식분자들이 이게 이 반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당시 1917년 이후에 러시아 내전이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종교를 완전히 박멸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카친 성당이라든가 이런 성당을 완전히 무신론 학습 교육기관으로 바꿔서 엊그저께까지 거기 와서 미사를 드리고 있던 러시아 종교 신자들을 그대로 앉혀놓고, 아니 그대로 그 사람들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러시아 종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바로 왜 신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저항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러시아 사제들을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승만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슨 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인류 문명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국제주의를 해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면 아주 무슨 세상이 코스모폴리탄한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완전히 착각이다. 일단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세계 국가를 얘기하느냐,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23년에 발표했던 공산당에 관한 이승만의 입장이었고, 이승만은 이러한 입장을 계속 평생을 견지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승만이 왜 그럼 1923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역시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교 사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시험을 5번인가를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사서상경, 논어, 대학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교 사상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의 힘, 이것이 굉장히 탄탄했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서양 학문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했던 세계사적인 인식이 아주 견고했던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거 약간 지정학적인 것인데, 황준원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 관료가 전해던 조선 침략에 의하면 이 방화론이라고 하는 걸 펼쳤는데, 그때부터 이 아라사에 대한 경계심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팽창 속도를 보면 말이죠. 200년 동안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한 축구장이 하나 새로 생긴다, 땅이.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수준받는 생각을 할 텐데, 거의 골프장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에. 그 정도로 이 러시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거를 이제 뭐 우리는 청의 그 제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없었던, 주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영국은 이것을 굉장한 위험으로 보고 하나의 그레이트 게임으로 생각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막으려고 했고, 이 인도에서 막으려고 했고, 거문도에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정학적 인식을 배제학당에서 배운 서양 학문을 통해서 흡수하면서 이 러시아의 팽창을 잘 인식했고, 그것을 또 세계사적 맥락에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개신교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내가 공맹의 사상을 배우고 부처의 사상을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저런 허황된 그러한 뭐 예수 이야기를 내가 믿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데 한성 감옥에 이제 정치범으로 수용돼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실존적 그 고뇌에 처하게 돼서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갖다 감옥에 쳐넣는 도대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두 가지 면에서 저는 개신교를 자기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개인적 실존적인 그런 고뇌, 또 하나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설사 개신교가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이 개신교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그러면서 이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람의 그 사상적인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는 같이 갈 수가 없었던, 이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2월 혁명을 다시 뒤집은 볼세비키가 집권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상적 무기와 군사적 무기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이승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승만의 경결한 반공이었고, 이 당시 김구도 사실은 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동희를 만나서 그 이동희한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는 것도 그것도 반민족적인 행위다. 이렇게 확실하게 경고를 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러한 그 반공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개석의 반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개석의 반공은 어떻게 자리 잡혀 있었냐?